자, 톡톡바이오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항상 어떤 그 시장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약가 인하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헬스케어 업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글로벌 제약과 케미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그 미국 대선 하면은 항상 그 헬스케어와 연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약가 인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가 인하라는 이슈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는 헬스케어를 안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앵커님 말씀 콕 집어 말씀하셨는데요. 흔히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스몰캡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에 팔고 연초에 사자. 그래서 스몰캡 같은 경우는 연초에 올라가는 그런 게 좀 반복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책은 이제 그런 걸 없애자는 그게 정책인데 연말에 안 좋고 연초에 좋다. 뭐 이런 그런 개념도 있었는데 미국 대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은 그러니까 4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4년째 미국 대선 해에 가장 업종 수익률이 안 좋은 게 항상 이제 헬스케어 지수입니다. 왜 지수냐면은 요거 하나만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이런 의료 비용이라든지 헬스케어 비용 지출이 8%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7%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높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들이 보면은, 저희들 보면 다양한 국가들이 보면 얼마냐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10%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미국 의료비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료 비용이 높으면 이렇게 수명이 길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도 약 82세. 평균 수명이, 한국도 82세, 전 세계가 고르게 한 82세에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여되는 비용은 2배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수명은 똑같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에서 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항상 42%가 이런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해요. 왜?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기후조약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항상 떠오르는 게 이렇게 헬스케어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저게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과거 10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 다음에 과거 10년은 오바마나 바이든이었는데,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좀 받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오바마 정부의 그런 오바마 케어를 계승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되었을 때, 자, 두 가지 관점인데, 바이든이 되었을 때도 보면은 그때도 S&P 500 헬스케어는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오히려 트럼프 집권기에도 S&P 500 헬스케어는 주가는 올랐다. 그러니까 17%라는 의료비 부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한 15년 정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선이 한 20일 정도 남겨준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수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그러니까 우려했던 4년, 그러니까 대미국 대선에 항상 의료비 때문에 헬스케어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우려가 좀 그러니까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은 뭐냐면 중요한 그림인데요. 아까 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연간 의료비용이 미국 같은 경우 연간 의료비용이 지금 17%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쭉 2.5%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8%를 돌파하기 때부터 그때 닉슨 대통령 때 민간보험을 도입하면서 의료비용이 많이 급증을 했는데 이게 미국 대선에서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2배 이상, 2배 높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인하해달라. 그거를 양 후보가 좀 토론해서 정책으로 알려달라. 이게 미국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할 때는 헬스케어 주식이 조정받았다가 대선 끝나면 올라가는 패턴이 좀 반복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차 대표님이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에 보통은 조정을 받다가 그 이후에 다시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대선이 있었을 그 시기마다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나요? 맞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흔히들 보면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사라진 이슈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도 있고 제가 검증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한번 쭉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올라가는데 헬스케어 지수만큼은 좀 BEP거나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전 업종 중에서 좀 약간 최악의 업종이 미국 헬스케어 업종이었다. 그래서 대선 때만큼은 항상 17%라는 그런 약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을 분석해 볼게요. 2016년도 때 잠깐 돌아가시면은 그때 2016년도 때 11월 달에 그 힐러리 후보가 약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마이너스 4.4% 떨어졌고요. 그때 당시 S&P 500은 얼마 올랐냐면 한 9.7%. 그래서 보면은 거의 격차가 한 15% 정도 났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2016년에는 그렇게 11월 달에 그렇게 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지금 현재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약가 이슈가 조금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대선에서.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헬스케어도 올랐지만은 헬스케어가 얼마 올랐냐면 6.3% 올랐고요. 연초 대비 지금 6.3% S&P 500 헬스케어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S&P 500 기준으로는 2% 더 얹어서 8.3%. 그래도 S&P 500이 조금 더 2%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추세고요. 과거의 예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격차가 좀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항상 그래서 보면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에는 항상 그 헬스케어 업종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영향이 좀 적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강혜경 고문님, 그 미국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이 의료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미국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의료 비용 이슈입니다. 앞서서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는 약 17%를 차지한다라고 먼저 언급이 있었는데요. 각 국의 GDP 대비 의료비에 대한 그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11개국에 대한 이 GDP에서 의료 비용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좀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8%에서 12%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게 이 상단에 있는 게 지금 미국이죠. 2010년부터 2019년도 사이를 보시면 약 17%에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8%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이 의료 비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미국 대선에서는 유력한 그 후보자의 선거 공약에 따라서 헬스케어 그 관련 기업의 주가는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혜경 고문님, 이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자 공약에 따라서 또 헬스케어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로 대표적인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정상적인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좀 부정적으로 거론되는 업종은 빅파마 그리고 보험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이 17%의 의료 비용을 하락을 시키려면 이 중간 마진에 대한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을 그 정책적으로 이 하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분석도 했지만 저희들은 헬스케어 이 가격 하락 이슈가 거의 좀 소멸되었다라고 보고요. 이 보험회사들의 기업도 좀 주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는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보험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 추이인데요.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약 350조 원입니다. 미국 헬스케어 섹터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주가 시가총액을 봤었을 때는 두 번째 해당하는 기업이고요. 지난 2분기에 실적 발표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5% 상승한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아니라 샌더스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샌더스 후보는 예전에 이제 메디케어 포 올, 그래서 미국 그 국민 전체가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샌더스 후보가 대선 후보였다라면 이렇게 보험 관련 기업에 대한 주가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홍순 대표님, 이따 그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뭐 헬스케어 업종도 마찬가지로 뭐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혹은 바이든이 당선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흔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업종들이 보면은 그 언니들 보면은 뭐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무게 중심점을 많이 둘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이제 석유가스에 그래도 중심점을 둘 것이다. 기후조약은 그대로 탈퇴인 상태에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스케어는 둘 다 공이 두 후보 모두 그 헬스케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의 네거티브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헬스케어 비용 17%는 양 후보 모두 공이 높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후보 모두 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경쟁을 통해서 약가를 인하하고 보험료를 인하하겠다. 그래서 중간 마진을 없애겠다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째 큰 그림을 보면은 17%라는 조금 약간의 그런 높은 그런 비용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있다. 네거티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지금 현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대선이 지금 현재 한 15일에서 20일 남겨졌는데 1차 토론을 했는데 약가에 대해서는 크게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코로나 이슈,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오히려 약가 인하 이슈가 이렇게 없어진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슈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 글로벌 헬스케어 지수가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7%라는 이슈는 미국 정부의 대통령이라면 한번 이거를 인하할 만한 유인은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요인은 상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투자 전략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시밀러라든지 제네릭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밀러나 제네릭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은 어울리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보면은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항암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신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신약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향후에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대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치료가 된 건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대통령 주치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위험은 없다고 진단을 내리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치료제를 사용했길래 이렇게 빨리 나았나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죠. 강혜경 고문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와 관련해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치료제가 특히 좀 주목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백신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5개가 지금 처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로만 보면은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난 그 렘데시비르 그리고 혈장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 FDA에서 검토 중인 이 항체 치료제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처방을 받으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현재 이 치료제만 보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FDA에서 검토 중인 것만 약 35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약품들이 있는가라는 걸 봤었을 때는 항바이러스제, 아니면 세포미 유전자 치료제, 면역 조절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그리고 아니면 병역요법 이러한 치료제들이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0개 이상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임상 중에 있는 그 항체 의약품을 그 처방을 받아서 좀 이슈가 된 거죠. 이 항체 치료제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 치료에 쓰인 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는 미국 FDA에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항체 치료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여된 이 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기업에서도 이 항체 치료제를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약품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먼저 그 트럼프 그 대통령 치료에 쓰였던 이 항체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공급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5만 명분이 준비되어 있고 승인을 받게 되면 몇 달 이내 그 30만 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일단 성명서에서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치료에 쓰인 이 항체 치료제 이외에도 다른 기업에서는
항체를 이 하나만 사용한 그 단일요법으로 이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개의 항체를 이용한 그 치료제도 향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달에 10만 회 그리고 연말까지는 100만 회 이상 투여분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만약에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신청한 거를 승인하게 된다면 경증 환자용으로 최초로 치료제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같은 경우는 5개, 그 중국 백신 4개, 그리고 러시아 백신 1개가 지금 처방이 되고 있고요. 치료제로는 중증 환자용으로 렘데시비르와 그리고 혈장 치료제,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에 사용된 그 항체 치료제가 그 경증 환자용으로 해서 이 허가가 받아들일 것으로 이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조성기 고문님, 그 지금 방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항체 치료제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다는 그 중화항체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 제가 몇 번 그 중화항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중화항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저지하는 항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그 제일 왼쪽 그 1번 그림을 보시면 아랫부분이 이제 노란색 부분이 바이러스 부분이고요. 위에 이제 연녹색 부분이 사람 세포 부분인데 그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사람 세포 쪽에 있는 단백질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2번 그림에서 좀 크게 그려놨는데 그 2번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이 이제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사람 세포이고 그 노란색 덩어리가 사람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고요. 왼쪽 하단에 그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바이러스 파티클이고 바이러스이고 그 청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백질이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가운데 중화항체 2가지를 지금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약간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중화항체고 933이라는 그 중화항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옐로우 부분으로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이 그 987이라는 중화항체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중화항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결합을 해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거기에다가 결합을 해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블락킹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것은 그 REGN 33하고 REGN 87이라는 2가지 종류의 항체를 칵테일 요법 형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오른쪽 지나가 버렸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3번 그림이 뭐냐면 이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체를 만든 다음에 과연 각각의 항체가 어느 단백질 어느 부위에 붙는지를 다 밝혀내고 서로 충돌되지 않고 서로 다른 부위에 붙는 2가지를 골라서 사용한 게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좋았던 걸로 봅니다. 예. 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화항체를 넣었을 때 과연 그런 바이러스가 얼마나 경감되느냐를 나타낸 건데 4번에서 보시면 바이러스가 이미 중화항체를 넣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가 많이 그 감염된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에서 보시면 3일째까지 결국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현저하게 떨어지고 5일 이후에는 99% 이상 경감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된 다음에 중화항체를 넣으면 치료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2번에 그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 이런 경우는 중화항체를 넣기 전에 환자 혈청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중화항체가 생성된 경우도 있고 생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중화항체를 넣는 시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청 내에 항체가 없다. 그런 경우에 오히려 중화항체를 내가 넣어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런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녹색 그림이 이제 중화항체를 넣은 실험군인데 좀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3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미 혈청 내에 중화항체가 있는 경우인데 좀 효과가 떨어지고 그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것이 1번 그림입니다. 예. 네, 조성기 고문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중화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제약사에서도 이 중화항체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됐을까요? 예,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개념인데 중화항체라는 것을 했는데 이 제약회사에서는 그 LY555라는 그 중화항체 한 가지 종류를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승인 신청을 했고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한 가지를 썼을 때와 두 가지를 칵테일로 썼을 때를 한꺼번에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중화항체를 넣은 다음에 한 가지 종류 중화항체를 넣은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감소되는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 3일째 의미 있게 감소하고 7일째부터는 굉장히 10,000분의 1 이상으로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가지 그 칵테일로 썼을 때가 실선으로 나타낸 부분인데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보면은 중화항체를 넣었을 때 그러면 증상 개선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걸 나타낸 건데 바이러스 양이 경감하면 더 따라서 똑같이 질병 증상도 완화되는 걸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것이 중화항체 치료제뿐만 아니라 렘데시비르도 맞지 않았습니까? 렘데시비르는 기술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예, 렘데시비르는 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렘데시비르는 일단 사람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후에 바이러스가 증폭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고요. 물론 이제 긴급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렘데시비르 임상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논문 형태로 NEJM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요약해 보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약을 해 보시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렘데시비르는 그 치료 기간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그 보고를 했고요. 회복 시간 단축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렘데시비르를 쓰지 않고 표준 치료만 하면 15일 걸릴 것이 렘데시비르를 같이 써주면 10일로 한 5일 정도 단축된다. 중증인 경우에는 18일이 11일로 한 7일 정도 단축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한 것이 이제 이 경우에 저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 그룹에서 효과가 더 좋더라. 렘데시비르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이제 표준 치료만 받은 거고 녹색 곡선이, 청색 곡선이 이제 렘데시비르를 같이 넣어서 했는데 훨씬 더 빨리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상단 왼쪽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고 오른쪽 것이 이제 산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그 밑에가 이제 산소 치료를 좀 세게 받는 경우, 제일 아래가 이제 에크모처럼 굉장히 많은 그 심한 강력한 그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고요. 제 판단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약하게 뭐 산소 치료를 했다 그러는 걸로 봐서는 아마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효과를 좀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또 백신에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될 텐데 유럽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허가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강혜경 고문님, 이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코로나19 백신은 그 중국과 미국, 러시아에서 5개 백신이 지금 투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90개 이상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만 보면 42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백신과 관련해서 최근 주요 이슈로 좀 꼽는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국에서 개발한 그 영국 백신과 그 미국에서 개발 중인 BNT162B2였죠. 이 백신이 미국
유럽의 EMA와 그리고 캐나다, 스위스에서 그 롤링 리뷰로 들어갔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는 어떤 것인가라는 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의약품을 허가를 받으려면 그 임상이 모두 완전히 다 이제 마친 다음에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리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먼저 준비된 데이터를 먼저 제공하면서 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영국 백신과 미국 백신이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좀 돌입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많이 임박해 오고 이제 그 첫 번째 허가까지도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차홍순 대표님,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세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미국 대선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원래 미국 대선 때 항상 15%까지 격차가 났는데 지금 2%밖에 격차가 안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가 본의 아니게 터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GDP 대비 19%라는 의료비용 그 비용 자체가 약간 무색해지고, 글로벌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첫째 큰 그림으로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냥 GDP 대비 의료비용 미국 기준으로 한 17%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신과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발생합니다. 매출액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임상이 들어간다는 뉴스 하나만으로 주가 올라간다는 건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어 버리고, 실제 매출액을 발생하는 기업들로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뭐 5개, 2개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긴급으로도 나왔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출시될 걸로 이렇게 보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컨택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19로 국내 시장에서도 바이러스 진단 기업 등 의료기기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참 많았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2018년도 그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7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약 8.2% 성장한 3,900억 달러 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엔 성장률이 조금 정체돼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국가별로 봤었을 때는 미국 시장이 그 시장 점유율 면에서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는 어떤가라고 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는 2018년도 시장 규모로 보게 되면은 세계 9위가 되고요. 약 67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켓쉐어로 보게 되면은 약 1.7%를 차지하는데요. 의료기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어느 면에 좀 이렇게 관심을 더 좀 가져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의료기기 시장에 있어서는 이 진입장벽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는 신약을 개발하는 이 기업에 보다도 주가 상승률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